통일부 장관은 과거처럼 부총리로 승격해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철도 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 일로죠. 통일부 장관도 당연히 공석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방금 전 화면으로 만나본 이 인물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늘 직언하고 대통령님과도 격의 없이 토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 서보십시오. 바른 데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딱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의미, 남북관계 긴장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 등판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하마평,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어느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립니까? 현재로서는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국정원장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오게 됐을 때 본인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롭게 인사를 단행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야당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으로 가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북측의 실무진들과 직접 일을 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이력에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임 실장을 포함해서 거론되고 있는 교체 예상 인사들은 새로운 인물들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다 주도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인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시도할 때 북한이 과연 받아줄 것인가? 북한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본인들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입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처럼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차라리 아예 새로운 인물로 인사교체를 단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이 청문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실장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곤 있거든요. 이런 지적도 있긴 있고. 이도원 의원님. 네네. 결국은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이 중용이 되긴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선 안보실장은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하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은 옆에서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한 적은 없죠.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조금 지원은 했었죠. 또 본인이 관심도 있고
지금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그 기본적인 요건에 미달하는 그냥 다자 전문가, 통상 전문가가 안보실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3년의 외교가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국정원장을 한다면은 물론 진보 세력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우리 보수 세력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이제 정보 협력이라든지 우리 동맹 우방국 주변국에서 또 어떻게 볼지 이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종석 그 실장이 거론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신임을 하고 남은 2년 동안에도 뭔가 그 대북 관계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단순히 이런 청문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잘 따져야 되겠죠. 짧게 이도원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서훈 원장, 정용 실장보다 오히려 더 전문성, 역량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임종석 실장이 학생운동하고 정치하고 그랬지 언제 외교안보를 다뤘습니까? 물론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그 비서실장을 하면서 많은 활약을 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은 남북관계에 관련된 굉장히 그 역할을 원하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쓰고 싶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특사, 말하자면 한 번 가는 특사가 아니라 상설 특사식으로 북한과의 협상이나 어떤 그 물밑 그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임명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중요한 포스트로 임명한다면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돼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최근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는 좀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한반도 구상이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가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한계 지점에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간 영역 또는 흔히 우리가 1.5 트랙이라고 얘기하는 민간과 정보를 잇는 이런 역할을 제가 좀 할 수도 있겠다. 지금도 그런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이름 석자가 오랜만에 정말 전면에 등장하니까 꽤 많은 이슈가 됐잖아요. 김종욱 교수님. 오늘 청와대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인사 내용 외부 발설자 징계 처벌해야 좀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거나 혹은 뭐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뭐 핵심적인 것들은 임종석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인사 내용 자체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대북 정책과 국제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 저런 얘기들이 막 오갔을 때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사권들을 존중하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100%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선 것 같아요. 뭐냐면 다 아시지만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인물이 뭐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은 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북한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미국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구조화에서 어떤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결정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시간을 갖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들을 존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상관없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정책적으로 주변에서 오해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판단 속에서 인사권자의 내용들을 존중하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좀 사전에 얘기들을 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꽤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발설자 징계 처벌해야 된다는 약간의 조금 더 센 발언도 하는 거고. 절대 징계 처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로만 얘기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 인물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고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외교안보 수장 컨트롤타워의 임종석 전 실장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통일부 장관 거론되는 이인영 전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통일부 장관 그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임종석 그 전 실장이나 이인영 그 의원이나 이제 공통점이 대외 관계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외교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거론되는 인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3년간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북 관계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가 2년 남았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문 대통령이 새로 남북 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뭔가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남북 관계도 좋지 않고 주변 미중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인사가 흘러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남은 기간이라도 또 뭔가를 추진하겠다, 거기에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인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DMZ를 종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뭔가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남북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제재와 관계없이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국제사회나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우리가 상황 관리로 가든 문 대통령이 또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든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년 전 당시 야당은요, 이 화면을 보시는 두 사람을,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을 당시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질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당시 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인영 의원의 존재는 지금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거론되는 이 의원 말이죠.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인영. 알지.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의 외교안보 수장이 되는 통일부 장관이든 안보실장이든 국정원장이든 이거는 좀 청와대가 확실히 선을 긋는데, 이인영 의원은 오늘 아직 내가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조금 톤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절차가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인영 의원도 검증이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인영 의원이 선택된 이유는 과거에 학자나 관료 출신 통일부 장관들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더라, 실세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를 장악해서 남북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당청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전 원내대표였고요. 물론 힘이 막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북한이 갑자기 대화 기조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다 한들 그게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유효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제재 해제라는 과실만 우선 먹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중재해주고 담보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가 아니라 총리급이 된다 한들, 또 이인영 의원보다 더 막강한 실세 정치인이 장관이 된다 한들 현재의 남북관계 돌파구를 독자적으로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와중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 발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발언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통일부 장관은 여전히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 대북 정책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태어나서는 안 돼. 제가 볼 때는 태어나면은 결국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을 옥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할 때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니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속에서 이게 나왔는데, 외교부는 이런 거 만들면 미국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어 좋아요 라고 하지만 좋은 게 없는 사물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김종욱 교수님, 논란이 되고 있는 글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건지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좀 송영길 위원장의 얘기에 속을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보면 국무부나 국방부 그다음에 조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신뢰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군산 복합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 위험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대중전략 하위에 소위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를 둔 거 아니라고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비핵화라고 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내부의 요인들을 미국이나 외부의 것으로 요인을 돌려서 자기들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합의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진행할 생각이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 그런 측면에서 소위 한미 워킹그룹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북미 정상 간의 합의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하나의 그런 측면에 대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도훈 의원님요. 아까 그 송영길 의원이 뭐 이 기사 때문에 약간 통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다르고 다른데 아를 얘기한 걸 어를 강조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송 의원과 통화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 위원장 얘기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억제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본인은 강조했는데 조금 그 뜻이 다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전달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이 이제 외교통일위원장 아닙니까? 예. 외교통일위원장의 말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모든 사람이 듣기 때문에 이제는 한마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진정으로 바라는지 고민해야 된다. 저 발언 분명히 좀 앞서 이슈가 됐었고,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을 보실게요. 지금 이런 와중에 우리 외교라인도 재편하고 근데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이 보란듯이 필리핀에 2개 항공모함 합동훈련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필리핀 해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필리핀과 대만 사이가 바시 해협이라고 하고 그 일원을 다 필리핀 해라고 해요. 그래서 필리핀의 동쪽에 있는 아주 남쪽 필리핀 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대만과 필리핀하고 사이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크게 멀지 않고요. 또 이 항모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속 30노트 정도로 움직입니다. 30노트 같으면 킬로미터로는 한 55km 돼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계속 주행을 하면은 하루에 한 1300km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뭔가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하루 만에 한 1300km 정도를 이동을 하니까 우리 남해까지, 어떤 경우에는 동해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미국의 항모 전단 두 개 전단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과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지금 보도에 안 나왔죠. 사실은 3개 전단이 있는 것이죠. 레이건함, 니미츠함 말고도 루즈벨트 항공모함도 지금 이 필리핀의 근처에 있다는 말씀이죠? 괌에 있습니다. 괌에 있군요. 네. 그럼 지금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원래 대서양에서 활동 중이었던 항공모함 수소 그라울러가 지금 요코타기 주일 미군 기지에 있다는데 이런 지금 군사적 움직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럼 북한으로서는 꽤 큰 압박을 받지 않게 될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6월 하순에 북한과의 그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던 때는 군사 옵션 가동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 화상회의라고 하면서 그 화상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성명 몇 마디만 나온 상태로 지금 이 한반도 문제가 안정화됐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그냥 북한의 한마디 성명뿐이고 북한이 이른바 조금 지금 스스로 지금 상황 관리를 좀 한다, 좀 겁을 먹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서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최신형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전자전 비행대가 지금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일본에 기존에 있던 1개 전자전 비행대가 있는데 지금 4개가 더 들어와서 총 5개 전자전 비행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적진으로 들어갈 때 적의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교란시켜가지고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필수 전투기거든요. 그런 필수 적진을 그러니까 첫날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 아니고 제거하러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런 필수 전자전 비행대가 5개나 들어와 있다. 이건 지금도 미국은 뭔가 군사 옵션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즉 우리만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화상회의라고 하는 그 예비회의의 보류 선언, 이거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안정됐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사적 움직임을 보니까요. 오늘 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오늘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제가 뉴스톱10을 진행한 지 딱 1년이 되는데 오늘 아마 시작 이래로 가장 빨리 실시간 검색을 만나볼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부르는 렘데시비르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적용을 해서 중증 환자에게도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만나봤던 임종석 전 실장도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을 향한 한 인터넷 카페가 이렇게 실시간 댓글,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